안녕하십니까. 연구조사 방법론 4주차, 벌써 4주네요. 4장 자료 수집과 분석 방법에 대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1절 그 자료 수집 방법, 2절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3절에서는 인터넷 조사, 그리고 이러한 조사를 통해서 네 번째는 자료 분석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그림 3-1의 자료 1차 자료와 2차 자료 3-3 이어서 의사소통법 의사소통법 자료 수집 방법 중에 크게 서베이법과 예를 들어서 DSLR 시장의 신상품 이어서 설문지법입니다. 설문지법은 이어서 서베이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다음은 그 면접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투사법에 대해서 설명을 이어서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찰법의 정의와 장단점. 관찰법은 말 그대로 질문과 답변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 것이 아니고 응답자의 행동과 태도를 조사자가 관찰하고 기록함으로써 정보를 수집하는 것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관찰법은 자신이 인식하지 못한 행동의 패턴을 조사하는 것이므로 응답자와 어떠한 커뮤니케이션도 없이 오직 관찰에 의해서만 정보를 수집하는 방법입니다. 관찰법은 앞서서 설명한 그 의사소통법과는 달리 응답자가 조사에 응하고자 하는 응답 의도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면답자와 응답자 사이에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인 오류도 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따라서 관찰법은 의사소통법보다 그 비교적 정확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그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응답자와 직접적인 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만 알아낼 수 있는 인지나 신념 그리고 선호도와 같은 응답자의 심리적인 그런 특성을 관찰할 수 없을 뿐만 아니고 개인의 그 사적인 활동은 관찰하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관찰하고자 하는 행동 패턴이 장기간 지속되며 자주 일어나지 않는 경우라면은 예상보다 많은 그 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찰법은 필요시에 의사소통법을 이용한 그런 그 자료 수집 방법과 서로 보완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일반적으로 그 관찰법은 그 다음과 같은 그 기준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인 관찰, 그리고 체계적인 관찰과 비체계적인 관찰, 자연적 관찰과 인적인 관찰,
네 번째가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 다섯 번째가 인간의 직접적 관찰과 기계를 이용한 관찰, 이렇게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개적 관찰과 비공개적 관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관찰 사실을 관찰 대상에게 공개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공개적인 관찰과 비공개적인 관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개적 관찰이란 관찰 대상이 관찰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관찰하는 것이 아니고, 비공개적 관찰은 관찰 대상에게 관찰에 대해서 사전에 알려주지 않는 상태에서 관찰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개적 관찰은 관찰 대상이 관찰을 의식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공개적인 관찰은 관찰 대상의 자연스러운 행동을 관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가 관찰 대상에게 알려질 경우에는 윤리적인 책임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아주 주의를 해야 되는 그런 관찰법입니다. 두 번째는 체계적 관찰과 비체계적 관찰입니다. 관찰표와 같이 미리 정해진 형식에 맞춰서 관찰하는 여부에 따라 체계적 관찰과 체계적 관찰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적 관찰이란 관찰표를 작성해서 정해진 형식에 따라서 관찰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반면에 비체계적인 관찰은 관찰 대상의 행동을 전혀 예측하기 어려워 관찰 문항이나 관찰표 작성이 쉽지 않은 경우에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으로 관찰 대상의 행동을 기록하는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세 번째는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입니다. 관찰하는 상황이 실제 상황이냐 아니면 인위적 상황이냐에 따라서 자연적 관찰과 인위적 관찰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인위적 관찰은 실험 설계와 같이 특정한 상황을 만들어서 이에 대한 관찰 대상의 반응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음회 등을 통해서 새로 출시한 음료수에 대한 잠재 고객들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대표적인 인지적 관찰에 속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가 직접 관찰과 간접 관찰. 직접 관찰은 관찰 대상의 행동이 일어난 시점에서 관찰하는 것이고, 간접 관찰은 관찰 대상의 행동이 끝난 후에 그 흔적을 관찰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과점에서 소비자가 어떤 빵을 구매하고 있는가를 관찰하는 것은 직접 관찰에 속하고, 하루 일과 후에 진연대를 관찰해서 어느 빵이 얼마나 팔렸는가를 파악하는 것은 뭐죠? 간접 관찰이 되겠죠. 네. 그리고 다섯 번째, 인간의 직접 관찰, 기계를 이용한 관찰. 무엇을 이용하여 관찰하는가에 따라서, 즉 관찰 도구에 따라서 사람이 직접 관찰하는 관찰과 기계를 이용하는 관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관찰 도구로는 카메라, 모션 픽처 카메라, 오디메타, 예를 들어서 아이 카메라, 퓨필러 카메라, 사이코 칼바노메터 등이 있죠. 그래서 모션 픽처 카메라인 경우에는 고정된 CCTV에 사용되는 카메라로 슈퍼마켓이나 대형 할인마트장에서 소비자들의 구매 행동을 관찰하는데 사용하는 도구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찰 방법 등등이 기계 관찰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어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설문지는 그 자료 수집 방법들 중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이죠. 그 설문지를 사용해서 조사하는 설문지 방법이 연구 조사를 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법을 중심으로 해서 설문지의 구성과 작성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단계에서 그 주의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작성에서는 설문지 조사 목적에 맞는 유용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효과적인 수단입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과정에서는 응답자가 질문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오류, 즉 편의를 최소화하도록 설문지의 각 문항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작성해야 됩니다. 그 애매한 표현은 가능한 피하도록 해야겠죠. 그래서 설문 문항에서 사용하는 척도와 측정 방법에 따라서 응답자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보와 양과 질이 달라질 수가 있죠. 그래서 조사자는 조사의 목적과 내용에 적합한 척도를 사용해서 설문 문항을 작성하고 설문지를 효과적으로 구성해야 보다 정확하고 다양한 그런 정보를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한 작성 절차입니다. 설문지 작성을 할 경우에는 설문지 설계 절차를 좀 미리 정해 놓고 그 각 단계별로 문제점을 파악해서 수정 보완에 가면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작성하는 그 일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면은 약 그 9단계로 이렇게 대체적으로 그 단계를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의 결정, 수집 방법 선정, 내용 결정, 질문 형태 결정 등등등등 설문지 사전조사, 설문지 완성 9단계로 이렇게 나눠서 작성을 하고 있는데 설문지 작성 과정에서 그 빈번하게 발생하는 오류를 사전에 인식하고 예방함으로써 보다 효과적으로 설문지를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 단계별로 실행해야 되는 내용과 고려사항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좀 살펴보면은 필요한 정보의 결정. 이거는 뭐 설문지 작성에 있어서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정보를 얻고자 하는가, 또 어떻게 하면은 정확하게 그 정보를 얻을 수 있는가를 가장 먼저 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불필요한 내용은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가져올 수 있고 응답자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에 다른 중요한 문항조차 제대로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필요한 정보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조사하는 질문 내용에 효과적으로 반영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수집 방법의 선정이죠. 그래서 필요한 정보가 결정이 되면은 다음으로 자료 수집 방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특히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으로는 면접원이 응답자를 직접 만나 조사하거나 전화, 우편, 인터넷 같은 매체를 이용해서 조사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매체를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조사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 설문 내용 자체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개별 항목 내용 결정이죠. 그 설문지 작성 절차 중에 세 번째 단계입니다. 그 개별
항목에 포함되어야 할 세부적인 내용을 결정하는 경우에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은 크게 이 3개 정도를 구분을 할 수가 있죠. 첫 번째가 이 질문은 꼭 필요한 것인가? 그 문제 해결에 꼭 필요한 질문만 포함될 수 있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설문지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결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과다한 정보 수집으로 해서 불필요한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응답자가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지, 설문 항목에 대해서 응답자가 답변하기에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가를 사전에 검토해서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호텔 레스토랑에 대한 소비자 인식 조사를 위해서 호텔 레스토랑을 비교한 선호도를 조사하는 경우에 가장 중요한 사항은 비교하고자 하는 호텔 레스토랑을 모두 방문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만을 선정해서 조사해야 됩니다. 금융기관의 서비스 수준이나 신상품 수준에 대한 평가에 있어서도 거래가 없는 금융기관에 대해서 평가를 하도록 요청을 한다거나, 사용해보지도 않는 신상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질문을 한다라면은 잘못된 정보가 조사되는 결과를 처리를 할 수가 있죠. 그리고 세 번째가 응답자가 그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지, 조사자가 응답자의 응답이 필요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연 그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줄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질문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 사적인 정보나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관해 대해서 매우 예민하게 생각해서 할 경우에 이를 경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너의 소득과 연봉 수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런 질문, 신체 사이즈는 어떠냐, 너는 어느 대학원 나왔냐, 대학을 나왔냐, 학위를 받았냐 안 받았냐, 개인의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 있고 또 불쾌감을 표출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면접 조사보다는 이런 경우에는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해서 조사하는 것이 훨씬 응답자의 부담을 줄여줄 수가 있고, 또한 이런 경우에 편지나 우편이나 전화를 이용한 경우에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는 어렵죠. 이런 경우에도 대면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하더라도 정확하게 개인 신상에 관한 그런 사항들이라서 정확한 답변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가 질문의 형태입니다. 질문의 형태 결정. 설문지에서 사용되는 질문의 형태는 크게 개방형과 선택형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생각하고 있는 답변을 자유롭게 좀 하도록 하는 방법이고요. 선택형 질문은 이미 조사자에 의해서 마련되어 있는 항목들을 응답자로 하여금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리고 개방형 질문. 질문 형태에서 이제 개방형 질문은 제한이 있는 개방형 질문과 제한이 없는 개방형 질문 두 가지로 크게 구분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이 있는 개방형 질문은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경우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인 한 가지를 말씀해 주세요. 또는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오라고 이런 방식의 질문을 말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제 제한이 없는 개방형 질문은 호스텔 레스토랑을 이용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요인들을 생각나는 대로 모두 써 주십시오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형 질문은 응답자가 답하기가 어렵고 특히 이를 이용한 그 자료 분석이 매우 어렵다고 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단점에도 불구하고 개방형 질문은 설문을 얻고자 하는 정보가 복잡하고 다양해서 조사자가 사전에 구체적인 설문 항목을 만들기 어려운 경우에는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뭐 특별한 제한이 없이 일반 응답자의 주관적인 의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추가적인 조사 활동 등에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 커다란 장점이 있습니다. 네. 다음은 선택형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한 자료 수집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그 선택형 질문은 그 선택 항목의 수에 따라서 뭐 다지 그 선다형 질문이 있고요, 양자 택일형 질문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지 선다형 질문인 경우에는 질문에서 그 주어진 여러 응답 항목들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를 선택하도록 하는 그런 질문 형식이죠. 그래서 이런 그 다지선다형 질문은 응답 항목이 명확하게 그 신속한 응답이 또 가능하고 응답자들에게 응답해야 될 내용을 정확하게 제공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제공해 줌으로 해서 답변을 얻기가 매우 용이하다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항목들이 모두 포함되어야 되기 때문에 응답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그 철저한 사전 조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다지선다형이죠. 질문 내용이 예 아니면 노, 예스냐 노냐, 그 해당되냐 안 되냐, 두 가지 항목 중 한 항목을 선택하도록 구성해서 하는 질문 형태죠. 양자 택일형.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답이 쉽고 자료 처리가 매우 간단하다는 다지선다형이 갖는 장점보다는 강하게 장점을 보다 강하게 갖고 있죠. 그런데 이제 문제는 두 개의 극단적인 질문 항목을 제시해주고 이 중에 하나를 하게 함으로 해서 중간 정도의 값을 원하는 그런 응답자를 무시해버린다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극단적인 그 의사표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중요한 정보가 누락될 수 있는 그런 그 우려가 있죠. 네. 그리고 다음 장에서 질문 완성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설문지 초안 완성 사례입니다. 설문지 질문 항목들의 순서가 결정이 되고 나면 조사는 설문지 전체 양식을 결정하고 설문지 초안을 작성합니다. 일반적으로 설문지 초안을 작성해야 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은 다음과 같죠. 첫 번째가 설문지는 양면 인쇄를 한 소책자 형태로 만들어서 진행이 용이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둘째는 설문지 표지에는 조사 목적과 조사 기간을 명시하고 응답자에 대한 비밀 보장 내용과 응답자가 조사 내용에 관해서 문의를 하거나 조사원에 대한 신원을 요구할 경우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연락처를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단계별로 면접자나 응답자가 주의할 사항들을 확실하게 박스로 표기해서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설문지
표지를 보시면은 지금 현재 그 온라인 복권에 관한 조사 이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설문지는 사전 조사가 필요하죠. 그래서 설문지 초안까지 작성되고 나면은 일단 가상적인 응답자 몇 명을 선정을 좀 하셔가지고 설문지에 대한 사전 조사를 실시해 봅니다. 아무리 신중하게 또 고심하고 설문지를 작성했어도 미흡한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설문지 조사를 하기 전에는 사전 조사를 통해서 설문지에서 잘못된 문제들을 미리 찾아내고 수정을 함으로써 조사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함으로 해서 보다 완성도 높은 설문조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설문지 완성입니다. 설문지 완성 부분은 그림 3-14에 표기가 되어 있죠. 마지막 단계로 조사에 앞서서 반복적인 사전 조사를 통해서 설문 응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찾아내서 수정함으로써 설문지를 최종적으로 완성할 수 있습니다. 설문지를 이용한 설문지 작성 절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9개 항목으로 구분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전체 그 설문지 작성하는 절차에 대한 항목별 주요한 내용을 요약을 드리면 첫 번째가 필요한 정보 결정. 여기에는 설문조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정보가 어떤 것인지 또 의사결정이 필요한 내용들만을 엄선해서 조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이런 정보 결정이 있고요. 그리고 자료 수집 방법을 어떤 방법을 선정을 할 것인지 대인 조사를 할 것인지 전화에 의한 조사를 할 건지 우편에 의한 조사 또는 인터넷을 통한 조사 중에서 시간과 비용, 설문 내용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선정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는 개별 항목의 내용 결정이죠. 이 질문은 꼭 필요한 것인가? 또 응답자 답변에 필요한 정보는 알고 있는 것인지 응답자가 그 정보를 부담없이 솔직하게 제공할 수 있는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이어서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는 질문 형태의 결정이죠. 개방형 질문, 다자 선지형, 그리고 양자 택일형 질문을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것을 설정할 건지 질문 형태를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섯 번째가 적절한 질문의 완성입니다. 연구를 위한 자료를 제대로 얻기 위해서는 질문 내용을 어떻게 완성해야 될 건지 여기에는 한 7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었죠. 가능한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아야 되고 다지선다형 질문에서는 가능한 모든 응답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등등 해서 7번째는 그 어떠한 상황을 그 조사자가 임의대로 가정을 해서 조사를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이제 6번째는 질문의 순서 결정입니다. 완성된 여러 질문에 대해서 질문하는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가 좋은 설문 내용을 끌어낼 건지 아니면은 아무리 좋은 형태를 했더라도 이 순서에 따라서 진솔된 내용을 끌어낼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응답자가 설문지 전체에 대한 내용을 짐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질문이 바람직합니다.
응답자가 첫 질문에서 이 설문지는 어떤 내용을 주로 설문하는 거라고 짐작을 하고 진솔하게 끌어낼 수 있도록 그 설문지 전체에 대한 내용에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첫 번째 내용의 질문을 넣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응답자가 쉽게 답할 수 있는 질문은 전반부에 배치를 하고 응답이 어려운 질문은 후반부에 배치해야 됩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첫 질문부터가 매우 어려운 질문들이면 다음으로 갈수록 대충 넘어가죠. 그래서 어려운 질문은 뒤로, 쉬운 질문은 앞부분으로 좀 빼주시고요. 응답자 개인의 신상에 관한 그 인구 통계학적 질문은 가능하면은 설문지 가장 뒤에다가 배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어서 설문지를 이용한 그 자료 수집 7번째 사항입니다. 설문지 초안 작성을 하는데요. 이 초안은 양면 인쇄로 한 소책자로 만들어서 조사 진행이 용이하도록 해야 되고요. 설문지 표기에는 다음과 같은 그 항목들이 수록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아까 그 전장에서 그림 3-18이었죠? 그림 3-18에서 설문지 초안 사례를 예시를 작성해 드렸었습니다. 3-18처럼 설문지 표시에는 조사 목적과 그 조사 기간에 대한 설명, 앞쪽에 안녕하십니까? 저는 K연구소에 하고 있는 이우진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면서 내가 어느 기관의 소속 기관과 누군지를 표기를 해야 되고요. 응답자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겠다는 다짐 내용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응답자가 조사 내용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조사원의 신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꼭 기재를 해야 됩니다. 따라서 설문진행 그 단계별로 면접자 혹은 응답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들을 명확하게 그 박스 형태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리고 이제 이어서 8단계, 8번째 설문지 그 사전 조사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설문지 초안이 작성이 되고 나면은 일단 가상적인 응답자들을 좀 선정을 해서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지의 문제점을 찾기 위한 사전 조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사전 조사를 함으로 해서 잘못된 부분들을 미리 찾아내고 수정함으로써 조사를 보다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설문지 완성입니다. 한두 번 조사와 수정 과정을 거치게 되면은 최종적으로 완전한 설문지가 완성이 되죠. 그래서 사전에 문제점들을 확실하게 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문지 완성 단계까지 해서 설문지 조사는 이렇게 9단계로 나눠서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논문을 쓰시면서 설문지 조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 계획을 순차적으로 하신다라면 매우 완성도 높은 설문조사를 완료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 설문지 조사를 1단계부터 9단계까지 설문지 그 작성 사례부터 완성까지를 설명을 드렸고요. 이에 따라서 H 그 호텔, 레스토랑에서 고객이 중요한
고객께서 중요시하는 부분은 무엇이고 어떠한 서비스를 원하는지 파악하려고 합니다. 고객이 원하는 바를 파악함으로 해서 고객을 세분화하고 고객을 세분화함으로써 세분화된 고객의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방문 고객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기로 하고 K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설문조사를 작성한다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렸던 설문지에 대한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함으로써 보다 신뢰성 있는 그 응답을 이끌어낼 수 있죠. 그래서 귀하의 응답은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되며 각각의 질문에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어 있죠. 아까 그래서 그 면접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응답자에게 신뢰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연구원의 전화번호, 그 다음에 책임연구원은 누구다 이렇게 명기가 되어 있죠. 그리고 전화번호는 조사 이후의 응답자의 질문이나 면담원의 신분을 확인하고자 할 경우에 사용될 수 있도록 설문지 내에 연구자는 누구, 연락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한다는 내용이 꼭 들어가 있죠. 네. 네, 설문지 그 하단에 면접원 가입사항이 있습니다. 이 면접원 가입사항은 그 응답자의 태도 그리고 응답사항을 알아보기 위한 그런 문항입니다. 이 그 문항은 반드시 응답자가 알지 못하도록 기입을 해야 됩니다. 응답자의 응답 태도가 보통 이상이 되는 응답지만을 사용해서 분석하는 것이 바람직하죠. 그런데 이 면접원의 그 기입사항이 만약에 그 응답자가 안다라면은 매우 불쾌하고 비협조적이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반드시 응답자가 알지 못하도록 기입을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구체적인 설문지 그 내용입니다. 레스토랑 선택 시 고려하는 요인에 대한 평가 항목을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디테일하고 내용을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런 그 설문 방법은 여러분 뭐 많이 이용해 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1단계부터 5단계까지 구분을 하면서 전혀 중요하지 않다 1단계, 보통이 3번,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 5번. 그래서 실내 시설, 메뉴, 가격, 서비스, 편리성, 인지도, 위생 상태, 숙박하고 있는 호텔의 그 레스토랑 이런 부분 세세하게 설명하는 설문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그 설문지라도 첫 번째에서는 가장 쉬운 내용을 명기를 하고요. 그리고 디테일한 내용을 좀 넣어서 설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문지를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 호텔 레스토랑에 이용해 가는 질문이죠. 그래서 이 질문에서는 여러 가지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택일형 질문도 있거든요. 예스냐 노냐. 그리고 그 자유응답형, 예를 들어서 기하께서는 지난 3개월간 평균 몇 번이나 호텔 레스토랑을 이용하셨습니까? 이건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선택사항이 아니죠. 자유롭게 그 기입을 할 수 있도록 3번, 2번, 1번 본인 의사에 따른 질문으로 넣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지선다형 질문을 또 사용을 하죠. 예를 들어서 귀하께서는 주로 이용하시는 레스토랑은 어느 곳입니까? 호텔 레스토랑, 호텔 이외의 고급 레스토랑, 기타 뭐 패밀리 레스토랑 등등 다지선다형을 적절하게 이용을 하시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용하실 때 동반하는 인원은 평균 몇 명입니까? 이것도 다지선다형이죠. 그래서 이렇게 다지선다형과 양자택일형, 자유응답형, 다지선다형 세 가지 질문을 적절하게 이용을 해서 질문을 하는 사례입니다. 다음은 그 통계를 위한 질문입니다. 인구 통계적인 질문은 어떻게 했죠? 가능한 맨 뒤에 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은 어려운 질문은 뒷편으로 빼서 질문하는 게 유리하다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뭐 그 양자택일형 질문과 자유응답형 질문 그리고 다지선다형 질문을 적절하게 이용을 했죠. 귀하의 성별은 어떻게 되십니까? 그리고 자유응답형 귀하의 연령은 어떻게 되십니까? 다지선다형으로 또 되어 있죠. 귀하께서는 현재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고급 공무원, 일반 공무원, 교육 연구직, 뭐 전문직, 기타 등등 이렇게 세부적으로 직업에 대한 부분을 꼭 9가지만이 아니고 더 많은 부분을 구체적으로 또 뭐 넣을 수도 있겠죠. 가정을 해서 대기업 임직원이다. 아니면 대기업에서도 뭐 또 중소기업도 있고 일반 자영업도 있고 소기업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세밀하게 일자리에 대한 부분을 나열을 할 수가 있습니다만은 너무 많이 나열을 한다라면은 또 다른 그 통계에 상당히 디테일하게 나올 수 있습니다만은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직업군에 대해서는 큰 틀의 그룹군으로 설문을 조사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뭐 학력이니 그리고 평균 소득 같은 질문 내에서도 지금 보면은 그 5가지 질문이 있습니다만은 좀 그 어려운 질문들은 뒤쪽으로 빼주는 거죠. 뭐 최종 학력은 어떠냐, 평균 가계소득은 어떻게 되냐. 그래서 이런 그 소득과 학력 이런 부분은 뒷 항목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뒤로 빼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수집에 대한 그 유의사항을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 자료 수집 방법이 결정된 후에는 추출된 표본을 대상으로 직접 자료를 수집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설문지를 이용해서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을 비롯해서 자료 수집 현장에서 통계 및 자료 검증 등에 대해서 세심하게 주의를 해야 됩니다. 특히 이 첫 번째 단계에서는 조사원의 선발과 교육을 필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가장 먼저 그 수집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유능한 조사원을 선발하고 이들에게 그 자료 수집에 필요한 교육을 그 실시하는 것입니다. 자료 수집을 직접 담당하는 것은 조사원이기 때문에 이들의 개인적인 능력과 이들에 대한 교육과 통제는 조사의 그 질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원을 선발하고 교육하는 데 있어서 고려를 해야 될 사항들을 여기 그 한 7가지 정도로 이렇게 구분, 6가지네요. 6가지 정도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준으로 조사원을 선발할 것인지, 그리고 설문지 내용 및 조사 방법에 대한 교육은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할 건가, 그리고 조사원에 대한 지역 할당은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조사원들 개개인의 나름의 특성을 가진 분들을 어느 지역을 잘 아시는 그런 분들을 해당 지역으로 할당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죠. 그래서 이런 디테일한 부분까지를 교육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조사원들은 설문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경우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조사를 성실하게 시행했다는 것을 어떤 방법으로 확인할 건지, 여러분들이 아마 이런 부분들은 구체적으로 좀 계획을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지를 성실하게 시행했다는 부분을 정확하게 좀 가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조사원이 수집한 설문지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예 조사원의 설문지에 문제가 있을 때 그런 부분을 뺄 것인지 등등, 조사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신중하게 고려해서 가장 적합한 조사원들을 선발하는 것은 물론이고 또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전에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비할 수 있는 해결 방안을 사전에 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료 수집에 대한 통제 부분입니다. 조사원들이 자료를 수집하는 동안 조사자는 조사자의 실행을 책임지고 있는 관리자들과 함께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통제를 해야 됩니다. 즉 조사원들이 지시된 사항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는지를 현장을 조사를 하고요. 예기치도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축구나 야구 경기를 관람하는 관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할 경우에 갑자기 비가 온다거나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경우에 정상적으로 조사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이런 경우에 조사자는 실외에서 설문지를 받는 것을 지향하도록 하고요. 부득이하게 실외에서 조사를 강행하는 경우에는 비나 추위를 피할 수 있는 추가적인 장비를 사전에 마련한 다음에 조사를 진행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 방법에는 예기치 못한 이런 방법들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눈이나 비가 와서 설문을 정말로 진행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임시적으로는 어떤 텐트를 쳐놓고 거기에서 설문조사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설문조사를 며칠 후로 연기한다든지, 이런 디테일한 부분을 상황 설정을 사전에 통제에 대한 부분까지도 준비를 하고 나서 철저한 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단계로 자료의 검증입니다. 이 조사원들에 의해서 수집된 설문지는 검증 과정을 거치게 되죠. 그래서 검증 과정은
조사원들이 조사를 착실하게 수행하고 또 응답자는 질문에 대해서 성실하게 답하였는지를 검토하는 과정이죠. 그래서 이 검토하는 과정은 각각 다음과 같은 항목을 기준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설문조사는 실제로 수행했는지,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사자는 조사원별로 전체 설문지의 약 20%를 선택 정도를 무작위로 선택해서 그 응답자에게 전화를 걸어서 조사가 실제로 실시되어 있는지를 파악을 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이제 설문지 주요 항목들에 대해서 기입이 정확하게 되어 있는지 이 확인을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 분석 절차입니다. 이 자료 분석은 수집된 자료를 편집을 하고요. 그리고 나서 코딩을 한 후에 이를 분석하는 것입니다. 편집은 수집된 자료를 판독 가능성, 일관성, 그리고 완전성을 고려해서 사용 가능한 설문지를 검토하고 선별해서 정리하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즉 알아보기 어려운 응답이나 일관성이 없이 무성의하게 응답한 설문지는 설문지가 있을 테죠. 그래서 이는 그 설문지하고 무응답한 문항이 많아서 응답하지 않은 항목이 많아서 완전성이 떨어지는 그런 설문지를 분석해서 제외시키는 그러한 작업을 말합니다. 그래서 응답 항목이 예를 들어서 20개 항목인데 10개 항목만 응답을 하고 10개 항목은 응답을 하지 않았다. 이런 부분은 제외를 시킬 필요가 있죠. 그 성실성이 떨어진 부분은 설문에 오류를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제외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그 편집 부분이고요. 다음이 이제 그 편집이 끝나고 나면은 코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료를 그 통계 패키지나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응답자의 반응을 구체적인 수치값으로 나타내기 위한 규칙을 정하고 자료를 입력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예를 들어서 응답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변수값을 남자는 1로 하고 여자는 0으로 표기한다든지 등등 수치화해서 표기하는 규칙을 정하는 거죠. 일단 자료에 대한 요약표가 작성이 되고 코딩 작업이 끝나고 나면은 조사자는 구체적인 분석 방법을 결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분석하고자 하는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수와 척도의 종류, 그리고 유용한 자료의 수를 고려해서 분석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바른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효과적으로 얻을 수 있는 분석 방법을 선정해서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조사 방법은 조사 계획 단계에서부터 이미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또 결정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원하는 정보를 얻기 위해서 필요한 분석 방법을 결정한 후에 분석에 필요한 자료를 구하기 위한 설문지를 작성을 하고 표본을 선정해서 조사를 실시하죠. 그러나 필요에 따라서는 자료 수집 후에도
가능한 한도 내에서 새로운 방법을 선정해서 분석할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위에서 언급했던 그런 사항들을 고려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을 선택해서 분석을 해야 되겠죠. 네, 그 마지막 자료 수집의 조사 방법으로 인터넷 조사가 있죠. 인터넷 조사는 그 오프라인 조사 절차와 온라인 조사 절차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인터넷이라는 매체는 연구조사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최근에는 인터넷 조사라는 새로운 분야가 탄생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70년, 80년,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인터넷 조사라는 용어 자체가 없었습니다. 인터넷 조사는 당시만 하더라도 이제 그 IT 기반이 발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인터넷 조사 방법이 없었습니다만은 2000년대에 들어서는 인터넷 조사가 아주 새로운 하나의 매체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조사는 인터넷이라는 매체를 이용한 조사를 말하는 거죠. 말 그대로. 그래서 그림에 지금 표기된 3-24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오프라인 조사의 프로세스에 대응한 그 온라인 조사 프로세스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그 그림과 같이 온라인 조사는 조사 문제의 제기, 그리고 조사의 방향 설정, 조사 계획의 수립 단계까지 기존의 조사와 동일합니다. 동일하죠. 그러나 표본 및 그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 그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과 조사 계획의 수립 단계까지는 기존의 조사 절차와 동일합니다. 그런데 표본 및 그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 그리고 자료 수집과 분석은 오프라인에서와 달리 인터넷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그 수행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그 온라인 조사는 기존의 그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서 시간과 비용을 아주 절감하는 효과가 매우 크죠. 인터넷으로 사실 우리가 물건을 사더라도 오프라인으로 사는 거하고 온라인으로 구매했을 때와 많은 그 시간을 절약할 수 있죠. 또 그 비용 절감 효과도 있고요. 그래서 조사의 방법도 오프라인 조사에 비해서 시간 단축과 비용을 크게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이게 인터넷이라는 그 매체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때문에 그 적용 범위에도 적지 않은 제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직접 대면에서 조사가 아닌 대면에서 조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답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장담하기가 좀 어렵죠. 그리고 많은 시간을 요하는 복잡한 그런 설문은 수행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이런 그 한계가 있죠. 그래서 표본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인터넷을 사용하는 사람이 있어야만이 수행할 수 있죠. 그리고 그 인터넷이 없으면은 할 수 없다는 그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자의 인적 사항을 확인하는 것도 용이하지가 또 않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응답자가 진솔하게 나는 20대다라고 해주면 되는데 때로는 60대라고 20대가 60대라고 응답을 했을 때 그거를 제외할 수 있는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어렵다. 그래서 성공적인 조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인터넷 조사의 한계점과 더불어서 비용과 그 속도에 따른 장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그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과연 뭐 인터넷으로 조사를 해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항목인지 조사의 방법인지 아니면은 이런 부분은 꼭 오프라인으로 조사를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경우에는 오프라인 조사를 하셔야만이 정확한 조사를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오프라인 조사와 온라인 조사의 한계점은 그 오프라인 조사와 뭐 물론 그 온라인 조사의 절차는 거의 비슷한 단계를 가져가지만 오프라인 그 조사에서는 자료 수집 방법의 선정, 표본 선정, 자료 수집, 자료 분석까지를 하나의 방법에서는 인터넷은 한 툴에서 전체를 다 통합해서 자료 분석까지를 끝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그 온라인상의 그런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다. 그래서 장단점을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하고 설문조사의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매우 바람직합니다. 인터넷 서베이 조사 방법이죠. 온라인 서베이와 온라인 오프라인 서베이의 비교한 내용입니다. 그 인터넷을 통해서 조사하면 기존의 그 오프라인 조사보다 빠르고 저렴한 가격으로 조사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프라인 조사인 경우에는 응답자의 그 지리적인 위치 또 추가적인 비용 발생의 요인이 됩니다만은 인터넷을 이용한 온라인 조사는 응답자의 위치에 따른 제약이 전혀 없죠. 그리고 지역적으로 넓게 펴져 있는 응답자를 동일한 비용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온라인 서베이 조사는 웹페이지 매개로 하는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죠. 따라서 응답자 스스로 설문조사 웹페이지에 접속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전자메일을 이용해서 설문에 응답하는 방법이 있고 또는 전자메일을 클릭하면은 바로 설문지 웹페이지로 그 이동을 해서 응답하도록 하는 방법 등이 쓰이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 방법은 그 많은 방법 인터넷 그 서베이에서 많은 그 방법으로 응했던 아마 기억들이 있으실 거고 한 번쯤은 인터넷 설문조사에 응해 보셨을 겁니다. 아마도. 그래서 일반적으로 인터넷 조사는 시스템과 실시간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응답 결과는 바로 데이터베이스에 축적이 돼서 즉각적인 분석이 가능하죠. 그러나 오프라인 서베이 같은 경우에는 즉각적인 그런 분석이 좀 어렵다. 이런 그 단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마케팅 서베이 그 사례 내용입니다. 그 웹의 특정 멀티미디어와 링크 기능을 적절히 활용을 하게 되면은 종이나 전화를 이용하는 설문지에서 그 불가능했던 다양한 질문도 가능하죠. 그래서 전화상에 할 수 없는 아니면은 페이퍼에 질문서를 쭉 나열을 해서 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지금 그 온라인 마케팅 서비스 사례처럼 디테일하게 이렇게 설문조사를 하고 바로
분석을 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DB가 바로 쌓이기 때문에 쌓인 내용을 가지고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그 개념이나 기능에 대한 그 질문은 그림이나 동영상을 이용해서도 설명을 할 수가 있죠. 그러나 오프라인에서는 동영상이나 그림으로 설명을 하기가 좀 애매하죠. 설명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또한 그 응답 경로가 복잡하고 다양한 계층 구조를 갖는 설문도 웹링크의 그 링크를 활용함으로 해서 응답자를 효과적으로 유도를 해서 편리하게 답을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라인 그 설문조사에서는 다양한 내용을 다양한 방법으로 설문조사를 할 수 있는 매우 유용한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조사의 방법입니다. 오프라인 표적 집단조사와 온라인 표적 집단조사의 비교 사항입니다. 여러분 아마 오프라인 표적 집단조사와 온라인 표적 집단조사에 대해서는 그림을 보시면은 그림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기존의 그 표적 집단조사에서 가장 큰 문제는 참석자들의 지리적인 제약이 있죠. 즉 표적 집단조사 시에 참여 대상자가 여러 지역에 넓게 흩어져 있는 경우에 그 대상자들을 한 테이블로 모이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필요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조사 방법에 벌써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과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시는 분의 시간과 또 교통비용 등등 많은 비용도 들고 시간도 들죠. 그러나 그 온라인 표적 집단 조사를 활용하면은 이러한 그 지리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림에 3-27 지금 그림을 보시면과 같이 온라인 표적 집단 조사는 그 오프라인 표적 집단 조사에 비해서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큰 장점은 조사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거죠. 즉 그 비용 대비 효과가 크다는 것이죠. 인터넷이 가능한 지역이면은 뭐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표적 집단 조사의 참석자들은 보다 참석자들을 다양하게 선정을 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 정직한 인터뷰를 할 수 있다면은 서로 그 대면한 상태에서 실시하는 오프라인 오프라인상의 그 인터뷰에서는 상대방의 행동과 그 의견을 좀 받아서 자신의 생각을 바꾸거나 또 혹은 뭐 정직한 발언을 하지 않을 경우도 있죠. 그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온라인상에서는 대면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인터뷰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뭐 내 자신의 그 신념이나 생각을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어서 좀 더 그 보다 효과적인 표적 집단 그 조사를 좀 수행을 할 수가 있죠. 아무래도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은 상대방의 얼굴과 말투 등등을 보면서 내가 정확하게 내 표현을 할 수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온라인상에서는 상대를 보지 않기 때문에 내가 평상시에 지니고 있던 설문의 내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의견을 개진을 할 수가 있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습니다.
온라인 그 표적 집단 면접 방법이죠. 지금 그 그림 그 3-28은 실제 그 표적 집단 면접에 실행하는 예입니다. 그 사회자가 의견을 유도하고 또한 그 질문을 하고 이에 대해서 참여자들이 자신의 그 의견을 제시를 하는 방법이죠. 그래서 사회자는 이들 사이의 의견을 좀 중재하고 정리해서 제기된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종합을 하고 조정을 한 사례입니다. 자료 수집을 하시면서 그 유의할 사항을 요약을 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원시 자료를 활용을 하고요. 그 다음에 최신의 자료를 활용을 해라. 세 번째가 검증되거나 검증한 가능한 자료를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요. 네 번째가 자료의 형태, 단위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세부적인 단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자료 수집 및 분류의 기준이 변화했는지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시 자료 활용은 그 가공된 자료보다는 원시 자료를 활용해서 정보의 손실이 없이 연구자가 의도한 형태로 활용이 하셔야 되고요. 원시 자료의 크기와 복잡성의 문제는 문제로 처리가 어려운 경우에는 가공 자료를 활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최신의 자료는 최근의 현상이나 분석이 예측에 활용되는 경우에 가능한 최신 자료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검증된 자료는 공식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이 부분은 그 다음 장에서 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자료의 형태는 분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제공할 수 있는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을 좀 활용하시는 게 좋고요.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은 바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형태로 제공을 할 수가 있는데, 가정을 해서 워드나 워드나 아래 한글 이런 부분으로 자료 정리가 되면은 바로 그 분석을 할 수 있는 활용을 또 한번 그 텍스트 파일이나 이런 부분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그 엑셀이나 텍스트 파일을 활용해서 분석에 활용 가능한 형태로 좀 제공을 자료를 만드셔야 되고요. 그리고 변수의 단위는 그 몇 퍼센트, 그 몇 명, 비율, 이런 그 비율 등을 정확하게 그 변수의 단위를 좀 적시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료 수집을 하고 활용할 경우에는 공식력 있는 그런 자료를 활용을 해야 되는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사이트입니다. 유료가 있고 무료 DVD를 이렇게 활용할 수 있는 자료들이 나이스 평가 정보가 있고요. 한국 기업 정보, 전자공시 시스템 등도 활용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공자료는 공공 데이터 포탈도 방법이 있고요. 정부 출연기관에 대한 사이트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특허나 논문, 여러분들이 이미 특허청의 키프리스나 과학기술정보센터 등의 사이트는 들어가셔서 여러 가지 그 논문들을 이미 조사를 좀 하셨을 테고요. 제가 2주차에 강의 그 과제로도 드렸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료 수집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께서는 현재 있는 그 유료, 무료 또 공공자료, 특허나
논문 자료 사이트를 자주 활용하셔서 내가 쓰고자 하는 논문의 내용들, 좋은 논문들을 많이 수집을 좀 하시고 읽어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존 자료를 활용할 경우에 자료 검증은 가설 검증에 목적화 합치된 자료인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수집된 자료가 가설 검증에 필요한 변수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지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료조사에서 생각하지 못했던 변수를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추가 문헌 조사를 통해서 제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변수를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설 검증에 대해서는 필요한 변수를 모두 포함시켜라, 이렇게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석 모형에 적합한 자료 구성을 위해서는 시계열과 횡단면 패널 자료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패널 자료 연결은 분석 대상별로 2회 이상 관측을 실시해 정리한 자료를 패널 자료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립된 그 가설을 검수할 수 있는 정보를 모두 담고 있는지 확인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분석에 적합한 변수인가, 또 특정 변수의 결과치가 너무 많은 경우에 해당 변수를 포기하거나 보관을 할 필요가 있죠. 그래서 해당 변수가 있는 자료와 없는 자료를 구분해서 분석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모형에 대한 적합한 유형 자료인지, 자료의 연속적 자료와 이산적 자료로 구분을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분석에 필요한 적합한 변수인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자료를 확인한 변수와 유형과 분포에 따라서 모델을 수정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료 유형별 분석 모형은 설명 변수가 가변수일 때, 가변수에서는 설명 변수가 가변수가 하나이나 아니면 두 개의 가변수냐, 또 변수가 가변수와 양적 변수가 있죠. 그래서 종속 변수가 제한된 값을 가질 때는 그 종속 변수가 0과 1값만을 가질 경우에 여기 이제 그 로진 모형이냐 프로빈 모형을 갈 것이냐,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쭉 그 뒷부분에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정 산출에 의한 그 자료 분석을, 특히 그 기술 통계죠. 이런 부분들은 자료의 그 신뢰성이나 적합성, 그리고 대략적인 형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으로 그 자료를 정리한 경우에는 분석 모형의 수정, 대략적인 결과를 알기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상관관계 분석 같은 경우에는 변수 간의 선형관계가 얼마나 밀접한지를 측정한 값, 그리고 설명 변수 간의 상관계수 확인으로 다중 공정성 문제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 상관관계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설정된 가설과 모형에 따라서 분석을 하고 하나의 가설 검증에 복수 개의 추정 분석 모형을 가지고 일관된 결과를 내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형 적합도를 고려해서 변수를 가감을 하거나 변형해서 분석을 하는데,
이럴 경우에는 그 변수 카테고리를 합치거나 분리를 하고요. 그리고 로그나 퍼센트로 변환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표와 그림은 가설로 확인이 용이하도록 정리를 하는데, 표의 그 형태는 일관성을 가지도록 이렇게 하나의 표들은 동일한 형태를 좀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설명 변수는 그룹화를 해서 가독성과 이해가 쉽도록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되고, 또한 결과가 너무 많을 경우에는 중요한 부분을 두고 나머지는 첨부 형태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부분만 본문에 수록을 하고 나머지 부분은 뒤에 첨부물로 가름하는 방법이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가설이 너무 많아서 설명이 필요한 결과값이 많으면은 종합적인 큰 형태의 종합표로 작성하시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고, 모든 논문들이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조사한 내용이 너무 많을 경우에는 그걸 표로 그룹화해서, 설명 변수는 그룹화를 하고 이해가 쉽도록 정리를 하고 주요한 필수한 부분만 본문에 간략하게 수록을 하고 나머지는 첨부물로 가름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논문을 아마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이런 형태로 정리가 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장에서는 정부 R&D 지원 형태와 성과 분석, 관계 분석에 대한 실제 논문 사례 등을 정리해서, 요약 정리해서 자료를 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한번 정리된 내용을 확인해 보시면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R&D 사업에 대해 성과를 기술 성과, 그리고 사업화 성과, 고용 성과로 구분해서 각 성과에 대한 영향 요인을 확인하는 사례입니다. 그래서 연구자들의 특성, 지원 형태, 사업 분야 기술 성과에 미치는 영향 등등에 대한 제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선행 연구로서는 국내의 다양한 선행 연구들 간의 민관과 정부의 R&D 성과, 그리고 혁신 성과, 사업화 성과 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 연구가 진행되어 왔습니다. 그렇지만 연구 대상이 특정 산업 주체에 국한되거나 분석 자료가 특정 기간에 한정돼서 사업화나 기술 성과 일부분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국가 R&D 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미흡한 지금 현재 실정이죠. 그래서 이런 쪽의 연구 논문들이 앞으로도 많이 나올 걸로 이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연구 방법과 실행 단계에 대한 부분은 본 페이지에서 46페이지부터 52페이지까지는 자료로 가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구 논문에 대한 마지막 페이지에서는 결론까지 정부 R&D 지원 형태와 성과 활용 관계 분석에 대한 결론 요약 부분입니다. 특허와 매출은 고용과 정의 관계에 있다. 그리고 수도권 여부와 정부의 출연금, 민간 현물, 주관기관 유형은 특허 출원에 정의 영향이 있다.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산업기술 분야 연구 단계는 기술 혁신과 사업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간 현금은 특허 출원과 의무의 관계이나 매출과의 양은 매출과는 양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분석이 되고요. 기술 이전 논문 게재,
기술 격차는 신규 고용에 유의하지 않다라는 결론을 도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사점으로는 사업화 성과를 위해서는 연구기관 그리고 출연금, 정부의 출연금, 민간 현금 출자에 대한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 그리고 이는 신규 고용 인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라는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죠. 그리고 기술 혁신, 그리고 사업화 성과에 산업기술 분야, 연구 단계, 기술 수준, 기술 수준은 착수 시점이 있죠. 차별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후 이를 고려해야 될 것으로 시사점을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료 수집을 완료하시고 나서 이제는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단계에서는 누차에 걸쳐서 설명을 드렸지만 웹상이나 여러 그 데이터 분석하는 툴을 사용하시는 게 편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스타타 프로그램을 여러분들께서 좀 구입을 하셔서 스타타 통계학에서 전 분야에서 스타타 프로그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계학의 전 분야에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단지 그 통계 패키지가 아닌 그 통계적 능력을 갖춘 완전한 데이터 관리 시스템이죠. 그래서 약 현재 129개 국가에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타는 그 초보 사용자도 접근이 좀 어렵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료를 처리하는데 속도도 빠를 뿐만 아니고 정확한 데이터 값을 얻을 수가 있는 그런 패키지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호환성도 뛰어나고 여러 가지 데이터 플랫폼에서 변환하지 않고 공유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인터넷을 통해서 한 번의 클릭만으로 웹상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또 수시로 추가하고 새로운 기능을 자동으로 업데이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경제성 면에 있어서도 다른 여타 프로그램에 비해서 굉장히 강점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스타타 프로그램을 실습을 좀 많이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마 스타타, 제가 알기로는 스타타 프로그램만큼 논문을 쓰면서 통계적으로 조사 분석을 하는데 가장 쉬운 패키지 프로그램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 여러분께 스타타 프로그램을 실습을 직접 해보시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권유를 드리면서 이번 주부터 직접 한번 스타타 프로그램을 구입을 하셔서 가상에 통계 데이터를 집어넣고 분석을 해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3주차 강의를 끝내면서 스타타 프로그램 패키지를 꼭 구입하셔서 실습을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